네, 그 예, 세 번째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뭐 한 30분 정도 강의를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것들 또 같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 의견 올려주시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제가 답변 드릴 거는 답변을 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일하는 신문사에서 한 30여 년 전에 아주 중대한 오보를 한 게 하나 있어요. 93년도 일인데 어떤 일이 그 당시 있었냐면은 그 변산하고 그 위도 서해의 격포항에서 위도를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여객선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강풍에 배가 침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배가 침몰해서 140여 명이 사망 실종하는 무척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게 돼요. 마치 이제 세월호 때와 같은 엄청난 큰 해난 사고였었습니다. 날마다 이제 몇 구씩 그 시신이 인양된다는 뉴스가 실리던 끔찍한 시기였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신문이 그때 아주 그 특종 보도라 그래가지고 중요한 보도를 하나 하게 되는데 배가 침몰했는데 선장이 살아있다. 아래쪽에 선장 백운두 씨 살아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저희 신문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됩니다. 위도 주민들 증언, 구조 어선서 내려 마을 쪽 사라져. 검찰 신빙성 판단, 행방 파악, 총력. 자, 이런 기사가 실렸으니 엄청난 사실 그 여론이 막 들끓게 되는 거죠. 배가 침몰해서 140여 명의 승객이 참변을 당했는데 선장이 살아 있다는 게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 이제 언론사들이 다 그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많이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이런 증언을 하는 겁니다. 구조선에서 내려서 마을 쪽으로 사라지는 걸 본 사람들이 여럿 나와서 이제 그거를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서 이제 인용부호를 달아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증언했다. 선장 아무개 씨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검찰도 수사를 하기로 이제 막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선장의 시신이 선실에서 이제 발견이 됩니다. 선장은 배와 함께 가라앉은 건데 사망한 건데 잘못된 뉴스가 나갔던 거죠. 그래서 사진 오열하는 선장 부인, 도망설에 시달린 승무원 유족 참았던 서름 폭발, 검찰 언론이 2번 죽인 셈 명예회복을. 이런 뉴스가 그 보도가 나간 지 나흘 만에 실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선장 아무개 씨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뉴스는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여러 주민들의 그 사람을 봤다는 증언을 확보해가지고 실은 거예요. 기자가 근데 그 선장을 직접 목격한 건 아니죠. 주민들의 증언만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인용부호를 달아가지고 선장 아무개 살아있다 주민들 증언해가지고 실은 겁니다. 근데 왜 선장은 뱃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주민들은 저런 잘못된 증언을 한 것일까요? 주민들이 보았다라고 한 선장의 모습은
선장과 뒷모습이 닮았던 그 지역의 우체국장이었습니다. 하얀 제복을 입은 우체국장이 배에서 내려서 마을 쪽으로 사라지는 걸 보고 주민들 여러 사람이 선장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기자에게 증언을 했었던 거죠. 네, 아주 엄청난 오보였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은 아무개가 누가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 아니죠. 이렇게 말한 건 사실이죠, 주민들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그 누군가의 말을 언론이 다루기로 해서 전 국민에게 뉴스로 전달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의 책임은 더 이상 주민이 아니라 그 주민들의 발언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한 언론사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결코 아무리 이렇게 주민들이 증언을 했다라고 해도 사라지는 게 아니다. 언론의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여러 사례들을 알고 계십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 뭐 언론이 그냥 언론 자체가 잘못됐다라기보다도 언론이 검찰이나 경찰의 발표를 그대로 중계하는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사실임이 나중에 판단됐을 때, 그 삼양라면이 그 공업용 쇠기름을 써서 라면을 만들었다가 사세가 완전히 기울어서 부도 직전까지 갔었던 그런 사례들 같은 것들, 그 뉴스는 아니지만 무슨 그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잘못된 보도를 해서 해당 기업이 망하는 그런 일들, 또 그 검찰의 잘못된 발표 수사이긴 했지만은 그 쓰레기 만두 사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언론과 수사 당국의 잘못된 그 정보 공개와 보도를 통해 가지고 무고한 희생자를 만든 사건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언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경구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자로 언론사가 활동한 모든 기록들이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도덕적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 앞에 가면 이제 언론단체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세운 그 비석이 있습니다. 역사 앞에 거짓된 글을 쓸 수 없다. 존경하는 언론인으로 추앙받는 송건호 선생님이 이제 생전에 쓰신 그 표현, 왜 그 자유언론, 민주언론 활동을 하시는가에 대한 본인의 신념으로, 역사의 모든 것이 남을 텐데 거짓된 글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내가 뭐 특별한 투사고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것이 사실은 인터넷 이전 시기에 나온 이야기지만 인터넷처럼 모든 기록이 그대로 지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세상에서는 그 언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명심해야 될 직업적 태도가 바로 이제 그 자신이 쓴 거짓된 글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프랑스의 사례가 아주 있습니다. 프랑스는 2차 대전 종전 뒤에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그 민족 반역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가 다시 이제 정권을 레지스탕스 운동을 통해서 회복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이 부역자 재판과 처벌인데 거기에서 가장 심하게 처벌받은 직종이 있습니다. 사형당한 부역자가 400명인데 재판을 통해서 그 중에 절반인 200명이 언론인과 문필가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샤를 드골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죠. 언론인은 도덕의 상징이기 때문에 첫 심판대에 올려서 가차없이 처단해야 된다. 하면서 언론인에 대한 최우선 가중 처벌을 밝힙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반민족 행위 특별법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지만 하나도 처벌하지 못하고 그냥 좌초하게 됐죠. 아마 프랑스가 생각했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그 가장 언론과 문필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만큼 그것에 걸맞는 처벌을 해야 된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총칼을 들고 뭐 금전적 거래를 한 사람이 아닌 문필가와 언론인을 가장 엄하게 처벌했다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의 언론개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치 치하 비시 정권에서 발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냈던 신문들은 모두 다 폐간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그 폐간당한 언론사들의 자원 같은 것들을 모아서 새로운 언론을 만드는데 그 중에 프랑스가 대표하는 언론이 하나 만들어지죠. 르몽드, 더 월드라는 프랑스 말이죠. 르몽드 신문이 만들어지는데 그 다른 언론사들을 폐쇄시키고 이제 프랑스의 대표적 권위지가 되는데 이 신문은요 한 80년대까지 이런 식으로 발행이 됩니다. 이 신문 일면인데요. 80년대면은 우리나라 신문이 이렇게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무척 르몽드 신문이 특별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일면에 사진도 쓰지 않고요. 칼라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글자로만 정보를 전달해야지 독자가 사진이나 색깔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가장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아주 몇십 년 동안 고수해 왔었던 신문입니다. 물론 그 르몽드 신문도 이제 요새는 일면에 사진도 쓰고 칼러도 씁니다만은 프랑스식 언론관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상징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게시판 사이트에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만약에 60년 전 사람이 오늘날로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온다면 현대인들이 어떤 모습이 가장 이해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 많은 답변들이 올라왔지만 그중에 눈길을 끈 답변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주머니 속에 인류가 쌓아놓은 지식 전체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다닌다. 이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보았더니 그 도구를 가지고 주로 고양이 사진을 보는 데 쓰고 모르는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는 데 사용하더라. 60년 전 사람이 오늘날로 타임머신을 타고 왔을 때 가장 이해되지 않을 모습이다 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저도 아주 동의를 합니다. 60년 전에 인류 지식 전체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를 손에 넣었다. 이 스마트폰 같은 거 일종의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극소수의 특권층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달리 말하면 일종의 절대반지와 같은 능력을 우리 누구나 다 갖게 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반지를 절대반지답게 사용하는 사람이 60년 사람이 보니까 눈에 안 보이더라. 오늘날 우리가 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요구받는 상황이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가장 강력한 도구, 절대반지를 갖고 있는데 이 절대반지 사용법은 우리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게 이런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 그냥 시간이 이제 대부분 지나갔으니까 짧게 언급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은 인지적으로 구두쇠라고 말하죠. Cognitive Miser라고 하는데 우리는 가능한 방법만 있으면 뇌를 덜 사용합니다. 왜? 왜냐하면 뇌는 너무나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편한 방법과 익숙한 방법 혹은 생각을 덜 할 수 있는 방법 길만 있으면 생각을 안 하고 뇌 자원을 쓰지 않고 아끼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새로운 정보를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런 가장 뛰어난 인지적 자원, 뇌를 갖고 있지만 이 뇌를 쓰는 것을 아끼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성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가장 취약해집니다. 우리가 가짜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 인지적 환경이 있어요. 기술적 환경이 아까 이제 살펴본 것처럼 몇 가지 있죠. 모바일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서 뉴스를 개인화돼서 이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문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혹은 방송 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중요도에 따라서 시청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호하는 뉴스 하나하나 뽑아서 뉴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맥락 없이 출처 없이 이용하게 되면서 정보가 뒤섞여서 내가 어떤 뉴스를 어디서 봤는지 별로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더욱이 뉴스가 어떤 뉴스 생산자, 플랫폼 혹은 발행처를 의식하면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지인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뉴스 출처가 더 희미해지죠. 그리고 정보가 많아지고 다양해지면서 사람들은 정보가 흔해지니까 정보의 진실성 자체에 대해서 별로 염두를 두지 않습니다. 뉴욕대의 조너선 하이트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최근에 이제 이런 지구가 평평하다, 혹은 백신이 유해하다, 온갖 가짜 정보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경고성을 한 이야기인데요. 인터넷 세상에서는 누구나 다 어떤 황당한 주장을 믿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자기식의 이야기를 뒷받침할 논리와 근거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라고 최근에 이런 가짜뉴스 현상을 설명을 합니다. 인터넷은 사실은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지구가 평평하다, 둥글지 않고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그런 모임이 무척 커져가지고 무척 세력화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런 뉴스, 그런 정보를 믿는 황당한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게 거의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거의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터넷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동아리와 커뮤니티와 그 사이트에 엄청난 정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지 있습니다. 그런 걸 만나면은 그런 잘못된 의견 속에서 점점 더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강화되고 서로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안에서만 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보편화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가져온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죠. 정보가 늘어나고 소통이 활발해지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의견이 대세를 이룰 거라고 여론이 건전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뜻밖의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황당한 주장을 혹은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도 얼마든지 자기의 신념을 강화할 수 있는 정보를 끝없이 만나면서 사회가 점점 더 파편화되고 소통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게 관점과 의견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른 모든 거를 그건 가짜뉴스다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이런 일들도 이런 탈진실 현상을 부추긴 중요한 현상이 됐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맨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런 정보화 현상 흐름 속에서 점점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존중하고 그걸 추구합니다. 이것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갈 수 없죠. 점점 더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이 확보가 될 텐데, 즉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격차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점점 더 많은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은 자유의 확대이기도 하지만 그것에 따른 책임도 함께 가져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자유 확대에 따른 책임, 그리고 모든 정보를 이제는 누구나 다 중개자 없이, 도우미 없이 직접 이용할 수 있죠. 과거에 우리는 선생님의 도움이 있어야 됐고, 도서관을 찾아가야 됐고, 책을 읽어야 됐고, 부모님의 도움말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정보를 만나거나 심층적인 정보를 만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초등학생들도 직접 다 자기가 정보를 이용하고 만나고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편리하지만 그것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힘줘서 가르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바로 정보를 내가 직접 이용하게 되고 많이 이용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 또한 내가 져야 되는 것인데, 책임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거의 인식하지도 별로 자각하지도, 그래서 가르치지도 못한 게 오늘날 미디어 리터러시의 근본적인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점점 더 이런 개인의 위임되는 권한과 선택권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가르쳐야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까 제가 선생님들께 질문 드렸던 거, 선생님들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가트너, 이런 세계적인 정보 컨설팅 기관에서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가짜 정보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온라인에서 정보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쓸모있고 필요한 정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용하게 된 정보는 어쩌면 더 저질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생님들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걸 보시면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마찬가지인데, 그걸 보시면은 어떤 걸 경험하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뉴스를 좋아하는 컨텐츠를 한번 보게 되면 선택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 다음 컨텐츠가 자동 재생됩니다. 우리의 취향과 어떤 선택 방향을 그런 플랫폼은 나 자신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줄도 몰랐는데 이런 게 있었어 하고 제가 아주 관심 가질 만한 컨텐츠들이 지속 추천되고 누를 필요 없이 끝나면 자동 재생이 되죠. 왜냐하면 그런 플랫폼 업체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시청 시간, 페이지 뷰를 확보해야지만 돈이 되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의 주의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끝없이 주의를 할당하게 할 것인가.
온라인엔 무한한 컨텐츠들이 경쟁하고 있으니까 이용자에게 가장 자극적인 정보, 가장 이용자가 선호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야지만 지속적으로 그 기업의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인터넷에서 가장 많은 자극과 노출에 점점 더 노출되고 있는데 그것이 좋은 정보이냐, 중요한 정보이냐가 기준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주의를 쏟게만 만들어서 그 기업에 이득을 내게끔 우리가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런 문제가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런 데서 가짜 뉴스를 적극적으로 그동안 다루지 않아 온 이유가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정보를 계속 줘야지만 페이지뷰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이 해당 비슷한 뉴스들을 계속해서 제공했었던 이런 환경이 있는 거죠. 이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는 신용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기업의 이득을 위해서 이들은 어떤 것도 감행하는 그런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류는 원래 오늘날 가짜 뉴스가 비로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원래 가짜에 친숙했었던 종이다. 인간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능력 때문에 이 지구를 지배하고 생태계의 최고 승자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작된 뉴스를 1000명이 한 달 동안 믿으면 가짜 뉴스지만 10억 명이 1000년 동안 믿으면 위대한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건 달리 말하면은요, 보이지 않는 걸 믿을 줄 아는 능력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정교한 협력과 이런 지식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사실 우리가 이런 정교한 협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화폐, 종교, 도덕, 사실은 이건 달리 말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 허구,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만들어낼 줄 아는 능력 때문에 인류는 이런 문명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문명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지만 유발 하라리식으로 말하면 이거는 허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는 개념과 상상력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원래 이런 기술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발달을 하지만 인간의 인지 능력은 사실은 우리 구석기 시대에 비교하면은 뭐 글자를 읽는 능력 정도가 추가됐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발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은 상당히 완만하게 적응하면서 변화하죠. 저희 부모님은 80대이신데 지금도 사진이 있는 뉴스 기사는 당연히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시죠. 동영상이 있으면 동영상이 조작돼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 요새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아주 깔끔하게 나온 사람 신체 사진이 있으면은 당연히 뽀샵을 했을 거라고 의심을 하고 포토샵이 아니라 이 동영상 편집 툴까지 다룰 줄 아는 친구들은 아주 쉽게 자기들이 원하는 이거 동영상 효과를 만들어내는 친구들은 동영상 그 자체도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나 저는 아마 동영상 정도가 매끈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을 의심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친숙하고 다룰 줄 모르는 도구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건 다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짜 영상과 가짜 콘텐츠를 가장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기술들의 가장 정통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가짜 정보를 페이크 영상을 서슴없이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이용자보다 월등한 지위에서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 뉴스의 영향력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그동안 작업해온 책들 뭐 이제 그리고 밑에 이제 조금 번역서들 뭐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은 조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강의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들께서 질의하실 것들 그리고 또 뭐 코멘트 하실 거나 대화하시고 싶은 주제들이 있으시면 채팅창이나 뭐 음성을 활성화하시고 말씀해 주시면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이 사진 아마 보셨던 선생님들 많이 기억나실 겁니다. 버즈피드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 사진이 화제가 됐었어요. 왜 화제가 됐냐면요. 이 사진을 놓고 사람들이 엄청 싸워서 화제가 된 거죠. 어떤 사람들 눈에는 흰색과 금색으로 보이고 이 드레스 색상이 어떤 사람들 눈에는 파란색, 검정색으로 보였습니다. 이건 이제 약간 모니터 효과를 이렇게 극화시켜서 한 화면에 나왔지만 끝없이 싸웠어요. 어느 쪽이 이겼을까요? 어느 쪽이 이겼는지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내 눈으로 본 것을 절대 철회하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본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내 눈에 흰색, 금색으로 보이는데 네가 아무리 파란색, 검정색이라고 나한테 우겨도 그게 신념이 바뀌겠습니까? 자기의 인식이? 끝없이 싸운 이유입니다. 이게 어느 쪽 색상이 더 가깝느냐라기보다도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거의 철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버즈피드의 드레스 논쟁이 알려주는 것은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에도 또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눈으로 본 것이라 그래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받아들인 정보라 그래도 우리 사실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착시가 심합니까? 눈에는 맹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서 어떤 부분은 상은 맺히지도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상상력으로 메워버리는 포토샵 기능이 이미 우리 뇌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리고 그 자체로 직관적으로 우리가 참과 거짓을 그 자리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정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 드레스 논쟁에서 우리가 경험을 했듯이 내가 눈으로 본 것이라 그래도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정확하고 더 나은 어떤 정보가 생겨날 수 있다, 제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끝없이 지식이 진화하고 확대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평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이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탈진실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봅니다. 그것이 비판적 사고의 자신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강명 선생님께서 인포데믹이나 가짜 뉴스를 학생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요 주제에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들로 일단 소재를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백신 관련한 가짜 뉴스들 같은 거, 잘못된 뉴스들을 믿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 그런 학생들이 좀 상당히 알고 있을 그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잘못 알게 됐을 때 무슨 건강상이라든지 이런 데 무척 피해를 보게 된다든지 자신들의 안전하고 관련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의 사례들이 아마 지금 뭐 충분히 많이 있을 테니까는 지금 뭐 이 인포데믹이나 그 백신 관련한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보를 꼼꼼하게, 그리고 늘 새로운 정보들을 찾아가면서 비판적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어떤 정보를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먼저 봐야 되는 것은 그게 출처가 어디인가를 직접 자기가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있죠. 사실은 기자로서 훈련받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출처가 어디인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서는 언론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정보를 직접 이용하려고 마구 터뜨립니다. 그런데 누가 그랬다더라 라고 하는 건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의 출처를 직접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교차 검증해보는 중요한 권위 있는 기관이나 매체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언급한 것인지, 아니면 익명의 누군가가 누가 그랬다더라라고 하는 거를 그냥 단순 전달한 것인지, 그 엄청난 차이를 엄청난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훈련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 학생들, 중고생들 차원에서 유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심쩍은 게 있으면은 그 출처를 그 자리에서 확인해 보는 거. 그게 무엇보다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지은 선생님, 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4대강 녹조에 대해 상반된 언론 보도 뉴스를 제공하고 정리 후 자신의 의견을 정립하게 해도 될까요? 정치적 이해관계를 얽힌 기사들도 많이 나와서 우려가 됩니다. 사실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하시자면은 아마 선생님들은 처음부터 조금 준비를 하시고 임하셔야 될 겁니다. 워낙 이제 이런 것들을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 이제 악의적으로 또 왜곡 보도하는 그런 일들이나, 또 학생들도 그 간단한 학생들만 있지 않은 걸 우리 또 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다룰 수 있게 해보시는 것, 뭐 충분히 이거는 저는 의미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4대강과 같은 사건, 물론 이제 그 지역별로 어떤 강수계별로 대단히 이게 또 디테일한 데 있어서는 상호 그 반박하는 주장들이
어느 쪽에서든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것들에 대한 열린 가능성도 좀 가지고 가면서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이 복합 서로 충돌하는 정보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정리해내게 하는가, 이게 사실은 앞으로 사회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훈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저는 오히려 이제 선생님이 어느 한 방향으로 이거를 딱 정해놓고 어느 쪽은 좋은 보도, 어느 쪽은 나쁜 보도 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그 다양한 충돌하는 보도들에서 어떻게 선별하는 능력을 갖고 어떤 잣대로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능력을 갖게 해주는 게 무척 필요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윤영 선생님, 학교에 대한 보도 지침이 따로 없고 공공의 문제로 해석돼서 무차별 보도가 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논쟁 지점이 있는 수업은 회피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도 이런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하죠. 근데 이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모이스텔스 협약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런 사회 문제와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문화가 있긴 합니다만, 그건 이제 오히려 뭐 독일 같은 나라에 한정돼 있는 거고, 우리는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이런 사례들이 언론에 이제 또 많이 보도가 되고 해서 꺼리는 게 이제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가 계속 외면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다루기 시작을 하시면은 사실 모든 문제가 이렇습니다. 이걸 피하고선 아무것도 다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도대체 어디까지 이것들을 접근하게 할 것인가, 이게 아직 답이 있는 상태는 아닌데, 선생님들께서 저는 조금씩 학습 모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디까지가 학교에서 수용 가능한 영역인가,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영역인가에 대한 뭔가 이게 틀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선생님들께서 이게 혼자서 이 고민을 하시면은 무척 고민스러우십니다. 관심 가지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좀 뭔가 학습 모임 같은 거, 연구 모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각자의 사례와 경험, 그리고 이제 다양한 모색들을 해보시는 시도를 해보시는 게, 그게 선생님들 개인을 위해서 또 이 교육 현장을 위해서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스위스 소설가가 뉴스의 시대라고 하는 책에서 첫머리를 이렇게 서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고작 18년 정도 학교에 묶여서 교육을 받지만 사람의 평생에 걸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기관인 언론에 대해서 우리 거의 가르치고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무척 제한돼 있죠. 요새 아이들은 부모와 선생님들 아닌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지식과 자신의 인식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신경 쓰지 않고는 교육도 가정도 사실은
제한적인 효과밖에 거둘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연수 또 참여하시고 하는 것이 무척 그래도 고무적인 신호라고 보이는 이유입니다. 네, 시간이 이제 다 되어서 우리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시고 또 좋은 질문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